아니, 왜 한국인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런 특이한 행동하는 한국인이 한 둘이 아니네. 여기 한국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한국인을 연구하다가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파고 파도 까고 까도 한국인의 특성은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그가 발견한 한국인의 이상한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다문화행동연구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마이클 제이 스톤입니다. 제 전공은 사회문화심리학이며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업무의 핵심은 단순한 통계나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인 이유는 인간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질문 때문이었어요. 비슷한 도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태도와 삶의 방식을 보이는 이유, 혹은 다른 나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닮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죠. 그런 관심 끝에 저는 위기 상황에서의 민족별 협력 행동 양상,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미국 내 다민족 커뮤니티에서 나타난 도움 행동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이 연구는 국제문화심리학 저널에 실리며 꽤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단지 문화 간 차이를 넘어서 민족의 행동 깊이에 있는 무형의 신념과 감정까지 들여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형의 가치들이야말로 어떤 위기 앞에서도 공동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라는 걸 깨달았죠.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접했어요. 어느 공동체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강하게 드러냈고 또 어떤 공동체는 전통과 가족 중심의 가치를 고수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체로 조용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했으며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녹아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전쟁을 겪은 과거가 있는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일 뿐이었고 몇몇 유명한 전자기업과 음악 그리고 짧은 다큐멘터리 속에만 존재하는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그 인식은 단 한 사람, 한 청년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 만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은 제 연구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죠. 그들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 질문이 제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 여정은 저를 미국을 넘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곳곳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 글은 단순한 문화보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느낀 감동과 놀라움 그리고 깨달음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날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다음 출장지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간은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여행객들은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무언가를 먹고 있었죠. 늘 그렇듯 무심한 듯 주변을 관찰하며 습관처럼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청년이 제 시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깔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중형 여행용 캐리어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여느 여행자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그는 갑자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더니 주변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과 과자 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 같은 것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가 공항 청소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의 옷차림은 유니폼이 아니었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묵묵히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슬쩍슬쩍 그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왜 저래?
라는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한국 사람들은 왜 저런 행동으로 주의 시선을 끄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저 담담하게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리를 끝낸 뒤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또 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한 노부부가 무거운 짐을 끌며 천천히 게이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주저없이 다가가 그들의 캐리어를 들어줬어요. 노부부는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은 마치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듯 밝게 웃었어요. 제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그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뇨. 그냥 여행 중이에요. 단순하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누가 보든 말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수많은 민족의 행동, 양식 중에서도 유난히 자연스러운 타인 배려라는 점에서 눈에 띄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특별한 캠페인에 참여한 것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그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처럼 보였어요. 그는 제게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행동하나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글쎄요. 전 그냥 어릴 때부터 주변을 좀 챙기면서 살았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 말은 겸손했고 동시에 단단했어요. 그의 표정이나 말투에서는 자랑도 과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행동이 한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라면 나는 지금까지 그 민족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건 아닐까요? 이 작은 만남은 제 연구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어떤 민족은 낯선 땅에서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가? 그 질문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한국인이라는 존재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그 청년의 이름을 저는 끝내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고 이후의 여정을 이끄는 조용한 나침반이 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만났던 그 청년과의 짧은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할 만큼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얼굴, 쓰레기를 줍던 손길, 노부부를 도울 때의 눈빛, 그리고 그냥 여행 중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 짧은 한마디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연구자로서 수많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왔지만 이렇게까지 한 장면이 마음속 깊이 남았던 경우는 드물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자꾸만 왜 그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순간 한 사람을 넘어 그가 속한 문화와 민족 전체를 향한 호기심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저는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책임 행동을 비교 연구하는 기획이었고 샘플링 국가로는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일본이나 프랑스 쪽을 맡아볼까 생각했지만 문득 머릿속을 스친 것은 그 청년의 뒷모습이었어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동했던 그 모습 말이에요. 저는 팀장에게 한국 파트를 자원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제 손에 들려진 작은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니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과 관련된 논문과 기사, 사회조사 자료들을 읽으며 기초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국제 비교 조사에서 한국은 유독 공동체 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의식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쟁사회, 과로, 스트레스라는 단어들도 함께 따라붙고 있었죠. 그 모순적인 풍경이 저를 더욱 자극했어요. 과연 이런 상반된 사회 이미지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빠르고 치열한 세상 같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서와 정신은 무엇일까요? 마침내 저는 단지 한국에 대해 알아본다는 단계를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며 어떤 방식으로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가라는 주제로 제 연구를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현장 조사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스포츠 대회였어요. 그곳에는 여러 나라의 청소년 팀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가족과 시민들이 모일 예정이었고 한국에서도 중등부 대표팀이 참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공식적인 연구 시작 전이었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직접 한국 사람들의 응원 방식, 집단 행동,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추구하는 살아있는 문화, 행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단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독일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독일 뮌헨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는 한껏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국제 유소년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유럽 각국의 가족과 응원단들이 도심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경기장이 위치한 올림피아파크 주변은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죠. 저는 이번 여행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응원단의 행동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자. 경기 당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경기장 입구로 향했어요. 여러 나라의 국기가 걸린 플래카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응원단, 각국의 언어가 뒤섞인 소리들 그곳은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곧 눈에 띄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어떤 소란스러운 응원 도구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손팻말과 작은 태극기들이 들려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러 온 한국인 가족들과 청년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나라 응원단은 열광적인 환호성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어요. 종을 치고 팀송을 외치고 때로는 상대팀이 실수할 때 야유를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 응원단은 달랐어요. 그들은 점잖고 조용한 박수로 응원을 보냈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국팀이 실수를 하거나 상대팀이 멋진 경기를 펼쳤을 때도 동일한 박수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들이 응원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경기 중에 심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한국 응원단은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시 경기가 재개되자 평소처럼 박수를 보냈죠. 더 놀라운 건 한국팀이 준결승에서 탈락한 이후였어요. 대부분의 나라 응원단은 자국팀이 탈락하자 자리를 비우고 경기장을 떠났지만 한국 응원단은 끝까지 남아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봤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일어나서 모든 팀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한 중년 여성은 경기장 출구에서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녀를 응원하러 온 학부모였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응원해요. 아이들이 어떤 자세로 뛰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은 간결했지만 제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았어요. 그들에게 응원이란 상대를 존중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의 정체성은 단지 개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방식 즉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있는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태도가 만들어졌을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을까? 왜 그들의 정체성은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도 유지될까요? 아니면 그들도 환경에 따라 바뀌어 가는 걸까요? 그 궁금증은 저를 다음 도시 프랑스 파리로 이끌게 되었어요.
파리는 언제나 낭만이 가득한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파리에 도착했던 날은 유난히 흐리고 조용했어요. 제가 찾은 곳은 파리 외곽의 한인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나누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그 활동을 이끄는 한국계 청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낯선 이들에게 음식을 전하며 무언가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궁금했죠.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청년들이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조용하고 단정한 태도로 다른 이들을 챙기며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제가 만나게 될 인물 테오였어요. 테오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이민자였지만 놀랍게도 한국어를 무척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 테오라고 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민 오셨고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어도 배우고 집에서는 늘 한국식으로 살아왔어요. 그의 말투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고 그의 행동은 그 말보다도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테오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도시락을 하나하나 배달하고 있었어요. 고령의 프랑스인 어르신들 집 앞까지 직접 찾아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식을 전달했어요. 저는 그의 모습을 따라다니며 조용히 지켜봤고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가끔은 피곤해요. 하지만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이 웃어주실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을 채워줘요. 테오에게 봉사란 단순한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가 자신의 뿌리를 지켜가는 방식이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내는 일상의 작은 선언이었어요. 한국인은 원래 책임감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게 어쩌면 제 몸에 자연스럽게 배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랜 시간 마음에 남았어요. 그의 책임감은 강요된 것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실천되는 삶의 태도였어요. 도시락 봉사가 끝난 뒤 그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뒷정리를 하며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저는 제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믿어요. 그게 꼭 피의 문제라기보다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준 삶의 방식 그리고 그걸 지키고 싶은 제 마음 때문이에요.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그의 행동이 이미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는 테오의 도시락 가방보다 더 무거운 어떤 울림을 품고 돌아왔어요. 이 청년이 말한 책임감, 그것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일까? 그 질문은 제 여정의 다음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뉴욕은 언제나 분주한 도시예요. 혼잡한 거리,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이 부딪히는 그 풍경 속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때로는 흐릿해지고 때로는 더욱 선명해져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저는 또 하나의 한국인을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에이미 박. 한국계 미국인으로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청년이었어요. 에이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캠퍼스 안 작은 강의실에서 한인 학생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손팻말들, 누군가 정성스레 만든 한국 전통 음식, 포스터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던 그녀의 모습은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피어난 작은 한국 같았어요. 전 한국어는 조금 서툴러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태어난 곳이 어디든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단단했어요. 에이미는 한인 학생회 회장으로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을 꾸준히 기획하고 있었고 캠퍼스 내 소수 민족 간의 연대를 이끌며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땐 솔직히 한국인이라는 게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이 하셨던 말들과 행동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책임감, 배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그게 어느 순간 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행사에 참여한 타문화. 친구들에게 한복을 직접 입혀주고 김치의 발효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은 한국에 몇 번 다녀온 게 전부인데 어떻게 이런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로 그 대답은 그녀의 말 속에 있었어요. 정체성은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담긴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저한테는 자랑이고 제가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자신의 언어는 서툴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은 분명히 한국인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특별히 돋보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대표하고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욕의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인은 어디에 있어도 한국인이구나. 그건 단지 출신이나 혈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책임지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깊은 자긍심이었어요. 한국 출장 중 만났던 한 택시기사님은 고객이 외국인인 걸 알아차리자 영어는 거의 못하면서도 미소로 제스처로 그리고 번역 앱까지 동원해가며 도착지에 정확히 데려다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는 짧은 한국어 한마디에 그 어떤 고급 서비스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또 어느 날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유리컵을 떨어뜨린 외국인 관광객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카페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손 안 다치셨어요? 그리고는 유리 조각을 조심스레 치우고 새 음료를 말없이 다시 내어주었어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 안에는 공감, 배려, 신뢰,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국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각을 산속에 녹여 산다는 점이에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국기를 가슴에 달고 살아간다.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지 연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민족이 갖고 있는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내는 것. 그게 제가 늘 해오던 방식이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연구자가 아니라 경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분석이 아니라 공감이 더 먼저 떠올랐고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 보였어요. 제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순간은 서울에서 우연히 들렀던 작은 한옥마을 골목에서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살짝 내리는 흐린 오후였고 저는 그저 조용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은 공방 앞을 지나치게 되었고 그곳 안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작은 붓으로 도자기에 무늬를 그리고 있었죠. 그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웃으며 저를 공방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말이 많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놀라울 만큼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인연이지요.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예요. 그건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눈치 보고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말 안 해도 마음이 오고 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너무 단순했지만 제가 지금껏 보아왔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행동을 모두 설명해 주는 듯 했어요. 말 안 해도 마음이 오고 간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깊은 문화적 언어였고 그걸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저는 배웠어요.
이제 저는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느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슴으로 만났고 마음으로 이어졌다고 말이에요. 그 깨달음은 제 연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어요. 이 긴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어느 한순간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함 속에 깃든 강한 의지가 저를 움직였고 이 글을 쓰게 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산업이나 기술로 기억될 수 없다고요. 그 나라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들은 국기를 흔들지 않고도 국격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소리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깃들어 있어요. 국가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며 사람 그 자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사람으로 이어지는 나라였어요. 이제 연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저는 문득 제 첫 번째 질문을 떠올려요. 왜 어떤 민족은 낯선 땅에서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은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냈기 때문이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숫자로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통계보다, 그래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깊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남기며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국기를 들고 한 나라를 품격 있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